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된 안지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특강을 이제 열게 된 계기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된 이제 저 수업의 내용이라든지 제 수업의 특징, 제가 수업에서 추구하는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양력 사항이고요. 저는 우선 이제 저희 가장 큰 특징이 현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가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울 때 이제 실무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의 사례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강의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적인 컨텐츠는 이런데요. 먼저 경영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법학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법학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법학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과목에서 경영학이 뭐가 있죠? 오늘 배운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이 있겠죠.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 법학에는 뭐가 있죠? 노동이랑 행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통상임금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로 검토할 거예요? 판례, 행정에서 소정, 일고 그 네 가지 요건 있잖아요.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그 네 가지에 따라서 통상임금이다 아니다를 검토해야 되지. 의뢰인이 왔는데 이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은 명확하고 명료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영학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원베스트 웨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그 이제 컨설팅이 있으면 사실 인사노무관리랑 경영조직론을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창의적 사고예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거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해야 돼요. 창의성이 이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암기한 대로 적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이. 우리가 배운 이론을 이게 써먹을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기업 사례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이 많은 학문일 수 있구나. 내가 이거를 기업 사례에 적용을 하는 학문이구나.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놨어요. 경영학적 마인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알았으면 공부 방법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 2차 시험 뭘로 보죠? 2차? 논술로 봅니다. 논술형. 글을 잘 써야 돼요. 제 수업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좋은 글을 여러분들께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릴 거예요. 제 수업의 목표는 뭐 수강생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도 뭐 다 아니고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글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 수업의 목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게 많이 가져왔죠. 경영학이 뭐고 경영학적 글쓰기가 도대체 뭐길래 어떻게 써야 되길래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 수업 때는 더 이제 깊게 알려드릴 거예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논술형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잘 써야 된다. 어떻게? 경영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이제 소개 드리고요. 올해 기출문제 같이 분석 드리고, 이제 올해 이제 진행되는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볼까요?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전공 소개에 나오고 있는 경영학과에 대한 전공 소개예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경영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CEO가 되는 법을 배우는 학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학의 연구 분야는 실제 사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학문이자 기업에 관여하는 실용 학문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세무법인 대표님께서 저에게 자문을 오셨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 연장 근로가 많다. 세무사 업무 특성상 연장 근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를 연장 수당 대신 보너스를 주고 싶다, 인센티브로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자문할 거예요? 안 됩니다. 연장수당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럴 거예요? 아니에요. 인사 노무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부름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뭐가 있냐? 이걸로 해볼까요? 부름의 이제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동기부여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성과를 보상과 연계시켜야 수단성이 지각이 되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과를 보상에 연관시켜서 근로자를 동기부여 싶으신 거구나. 이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 대표님 그거 취지가 동기부여 시키려고 이제 하시는 거군요. 라고 말을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사실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연장수당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하수고, 여러분들이 약간 고급적으로 자문을 할 줄 알려면 사실은 노동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줘야 된다. 이거 사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서 이제 좀 더 전문가답게 이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을 이런 식으로 실무에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서 좀 더 이제 전문가답게 자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은 쉽지 않지만 법학은 그래도 이게 답이 있어서 괜찮다. 근데 인사랑 경조는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인사랑 경영조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다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접근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또한 경영학은 경제학, 수학, 이제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학문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양한 학문과 연관성이 있다.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각주 보시면 신영덕 교수님이라고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경영학에 대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차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네, 여기에 인접한 학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영학이 막 잡학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부 맞는 말인 게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문을 차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과 파생된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기복 교수님은 이거를 간학문적 학문이라고 해요. 간학문적.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도 연계된 학문이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경영학이라는 게 뭐 이제 회계학도 있고요. 회계학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전략 경영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사노무랑 경영조직은 약간 인문사회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직원을 관리하는 이제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좀 인문사회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다양한 학문과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 기사에 따르면 이게 포인트예요. 경영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다. 이게 끝이에요. 경영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적용하고 응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학문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이제 회계학은 자금을 출납을 기록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쵸. 이제 이 부분을 세무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이 이제 하는 거겠죠. 재무제표 있잖아요. 재무제표로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이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어디서 왔는지, 뭐 자본, 부채, 이런 것들로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여기 나왔죠. 조직 행동론. 이 부분 인사관리 마찬가지예요. 이겁니다.
조직 행동에서는 직원을 관리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이제 학문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이 이제 무사한 일에 빠져가지고 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보는데 그 기업이 이제 보험회사 같은 실적이 중요한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연봉제나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봉제나 호봉제는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의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연공급이 문제다라는 거죠. 연공급. 원인을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급여 체계가 연공급이다. 그러면 문제예요. 여기서 끝날 거예요? 대표님 문제입니다. 이거 끝날 거예요? 아니죠. 솔루션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떤 솔루션이냐? 능력주의 임금 체계가 있어요. 능력주의 임금 체계로서 직무급을 검토할 건지, 뭐 직능급을 검토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학문이다. 결국은 실용적이다라는 게 이겁니다. 기업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뜬구름이에요, 경영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방지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 경영학은 각 영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글도 있어요. 학생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을 사용할 곳이 없는 껍데기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실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인지부조화도 있거든요. 이게 제 작년 기출인데요.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임창희 교수님 책에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잦은 회사예요. 지각이 잦은 회사에서 벌점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지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걸 인지부조화로 설명하시고 이런 이제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지부조화가 태도랑 행동이 불일치해가지고 생기는 거, 이제 불일치해서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불일치하는데 행동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미 지각한 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지각해도 괜찮다. 이제 이러한 의식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면 지각을 하면 그래도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벌점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각을 더 하고 지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태도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많아진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태도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오늘 하루 괜찮다. 나는 지금 인지부조화에 빠졌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너무 이제 기업 사례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실사례에도 조금 활용을 이제 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경영학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미리 가지고 왔고요.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경영학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 부분이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문, 아까 설명드린 뭐 회계학, 마케팅, 뭐 재무관리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 밑 상단 부분이 대상입니다. 경영학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문이에요. 근데 그 기저에 뭐가 있다라고요? 다양한 학문, 인문학, 뭐 사회학, 수학, 공학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 결국은 누구를 위한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라는 거죠. 최고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다. 근데 분야별로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C레벨이라고 이제 하고요. 당연히 분야별로 분야별로 이제 최고 경영자가 있으니까 마케팅 분야에는 최고 마케팅 경영자. 뭐 이런 식으로 CMO, 특히 이제 우리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CFO가 CEO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CFO, 이제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최고 경영자, 생산과 이제 운영 분야는 COO, 또 이게 최근에 중요해진 게 기술, 특히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CTO가 권력이 있어요. CTO. 벤처,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담당자보다는 이제 기술 담당자가 당연히 이제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는
분야별 최고 경영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기업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경영학은 뭐를 위한 학문이다? 이들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학문이다. 라는 거예요. 대상이 최고 경영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경영학보다 먼저 정립된 인접 학문 분야들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영학의 강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회계, 재무 등등 이런 이제 경영학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인사관리라든지 조직행동은 경영조직이에요. 경영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리, 사회, 정치, 인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비경영학과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인문사회다 하면 좀 인사관리랑 경영조직이 오히려 이해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문, 경영학 학문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뭐 사회학이든 법학이든 철학이든 이해를 할 때는 다루는 대상과 무엇을 다루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면 경영학에서 다루는 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략 경영이 다른다.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데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비전이나 미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략 경영이 다루게 되고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경영 윤리가 다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뭐가 대상이다? 기업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루는 문제 보시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목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무조건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52시간 예를 들어 일주에 뭐 70시간을 일시켜요? 그럼 여러분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죠. 70시간에서 매출액을 뭐 예를 들어 뭐 100억 이렇게 찍더라도 뭐예요? 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정당성, 이해관계자의 정당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경영학이 오직 이익 창출 학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 줄 주된 목적이 이익 창출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줄의 포인트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해관계자의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정당성을 얻어야 돼요. 정당성. 이렇게 정당성을 얻어야 생존을 할 수 있어. 그쵸? 70시간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했는데 뉴스에 나오면 정당성 상실하겠죠. 정당성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잃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추구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목표가 존재한다. 결국 포인트 뭐냐? 목표는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밑에 보면 다루는 문제 보면 어떤 것을 다루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돕는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뒷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경영학의 이제 흐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아시고 연기를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단 이거 보시기 전에 한번 이거부터 볼까요? 기업의 목표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존재하게 돼요. 효과성은 말 그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예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효과성이라고 하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얼만큼 활용했냐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매출이 100억이에요. 근데 비용을 99억 썼어요. 그럼 효과성은 달성했는데 효율성은 달성하지 못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결국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했냐. 기업의 목표는 두 가지다.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데 효과성은 doing the right things. 그러니까 right이 뭘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죠. 옳은 일을 했냐. 결국 매출했냐. 이윤 남았냐. 이제 이런 것도 보는데 뭐도 같이 본다?
doing things right. 그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했냐. 기업이 가진 자원들이 있거든요. 뭐 재무적 자원, 인적 자원, 시설과 같은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했느냐.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경영학의 목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하기 전에 3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전체적인 인사관리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파악하고 연기 때 가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산 및 운영 기능은 1911년 발간된 과학적 관리법. 이게 포인트예요. 과학적 관리법은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서 비효율적 관행이 반복되고 근로자도 작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목격을 했다. 과학적 관리법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이거를 여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과학적 관리법이 왜 나타났을까요? 왜 나타났을까요? 그 전의 관리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이겠죠? 비과학적. 이거를 주먹구구식 경영이라고 해요. 주먹구구식 경영.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주먹구구식 경영이라고 하는데 테일러는 철강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누구는 선처를 12톤 나르고 누구는 뭐 40톤 나르고 누구는 50톤 나르는 거예요. 근데 급여는 똑같아요. 주먹구구식이죠. 여러분들도 자문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소규모 음식점, 제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짜장면집 할머니 대표님이 계시는데 직원이 4명인데 급여가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막 600이고 누구는 500이고 누구는 300이고 누구는 막 250이고 이래서 너도 왜 이렇게 높고 얘는 왜 이렇게 낮냐 이러니까 얘는 내 아들이고 얘는 좀 내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 경영이죠. 할머니의 할머니의 감정으로 운영되는 게 주먹구구식 경영이에요. 근데 테일러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합리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는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뭐를 세우냐? 기준을 세워요. 직무를 중심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직무를 기준으로 기준을 세우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테일러를 인사관리학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포인트는 생산 운영이에요. 산업공학에 사실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산업공학. 산업공학 여러분들도 뭐 이제 쉽게 실사례에서 보실 수도 있는 게 청소할 때 청소기 편한 거 찾잖아요. 이런 거를 연구했어요. 테일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고요. 이제 그런 거를 산업공학이라고 합니다. 산업공학적. 산업공학적인 관점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지를 고민한 학자예요. 효율적으로 일할지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직무를 중심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하루에 12톤을 나르고 누구는 하루에 뭐 40톤을 나르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최적의 작업도구, 특히 이제는 작업도구를 다 똑같이 통일을 지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경영학적 용어로 작업도구의 표준화라고 합니다. 작업도구를 표준화시켜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표준 과업량을 설정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표준 과업량에 따라서 표준 과업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임료를 낮게 적용하고 표준 과업량을 달성한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높은 임료를 적용하게 되는 이러한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딱 봐도 뭐예요? 실적주의죠. 압박하고 통제하는 관리예요. 테일러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노동착취적인 이론이다라는 비판이 있긴 한데 의의도 당연히 있죠. 이전에 주먹구구식의 관리를 뭐예요? 과학화, 합리화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 인사관리에 속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산업공학이라는 거예요. 산업공학.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할지,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된 게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모형이 스캇으로
스캇이라는 모형이 있어요. 우리 경영조직 이론인데 스캇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편하게 들으세요. 지금 막 필기하는데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캇이라는 이제 모형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 합리적이냐, 사회적이냐, 조직에 대한 관점을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인 관점이냐, 개방적인 관점이냐에 따라 조직 이론을 나누었어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나누었어요. 테일러는 여기에 속합니다. 테일러는 여기에 속해요. 테일러는 어떤 입장이냐면 조직을 경영자가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베스트 웨이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약간 기계처럼 취급을 한 거죠.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관점은 뭐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어때요? 인간 소외, 인간 착취 이론이다. 여러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걸 느끼시는 경우가 노무사 이제 합격하고 나서 급여만 하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여 공장이라고도 하는데 가서 이제 급여만 이제 하다 보면 불만족 생기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생기겠죠. 노무사 열심히 해서 땄는데 하는 일이 사실 뭐 급여 물론 업무 중요하지만 이 현타 와요. 이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엑셀하고 막 소득세 계산하고 뭐 사대보험 뭐 계산하고 입퇴사 해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간 소외예요. 인간 소외를 발생하니 조직만 바라보기 그게 다 뭐예요? 경영자 입장인 거죠. 경영자 입장에서 싼 값에 이제 전문 인력 뽑아가지고 급여도 시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지 말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것도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호손 실험입니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면 호손 실험은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만족이 중요하다. 근로자에게 잘해줘야 된다. 이러한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비판이 있어요. 얘는 인간을 보지 못했고 얘는 조직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얘는 초기 행동과학이라고 불리고요. 이 둘을 합친 후기 행동과학으로서 조직과 인간을 동시에 보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3문단에 나오는 버나드와 사이먼입니다. 그래서 버나드에 따르면 포인트는 공헌과 만족의 균형이에요. 공헌과 만족의 균형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조직에 입사를 하면 직원은 조직에게 뭐예요? 노력을 하죠. 공헌을 하고요. 조직은 그에 대한 대가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보상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버나드가 주장한 게 뭐냐? 유인이 공헌보다 같거나 커야 조직에 존속하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버나드는 교환관계, 이 조직과 직원의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잖아요. 교환 관계에 초점을 뒀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사이먼 볼게요. 이제 사이먼은 포인트가 제한된 합리성이에요.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경영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상단에 뭐가 있었죠? 최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학문이죠. 근데 최고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제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쵸?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적인 한계, 정보적인 한계, 여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대안을. 그게 바로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결국은 최적혜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걸 먼저 통과하는 대안이 먼저 선택하게 되는 만족혜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네, 1980년대 세 번째 줄 보이죠? 여기 앞에 이거를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론입니다. 1980년대 중요해요. 1980년대는 변화하기 시작해요. 아까 지금 지워졌는데 스캇에 여기 이제 조직에 대한 관점 해가지고 폐쇄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그 사분면이 있었잖아요. 이 개방을 왜 고려하게 됐냐?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는 볼게요. 구성원을 인건비에 세모할게요. 인건비.
테일러식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윤 창출의 대상, 통제의 대상 이런 걸로 본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인 근원인 자원이다. 자원의 동그라미 할게요.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되게 여러분들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도 아직 개업해가지고 사람 뽑아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250에서 300은 줘야 돼요. 아깝죠? 당장 아깝죠?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뭐예요? 빨리 뭐 이윤을 막 이렇게 실적 압박을 하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테일러식의 입장이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이제 직원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할 대상이야. 이렇게 보면 교육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투자도 시키고 임금도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원이 볼게요. 자원의 동그라미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인사관리에서는 인건비가 아니에요. 인적 자원입니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해주는 대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몰입형 인사관리. 우리가 테일러식은 인건비를 본 거죠, 직원을. 테일러식은 그래서 통제형 HRM이라고 하고요.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몰입형 인사관리는 그 반대되는 지금 1980년대에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 인적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서 대비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비되는 것도 이제 알면 뒤에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직원에게 참여하고 몰입을 유도하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 개념이 이때부터 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전략 경영도 중요해서 저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배우거든요. 그래서 전략 경영 개념도 알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전략 경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970년대에서는 오일 쇼크가 이제 배경이에요. 오일 쇼크.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때 타격을 받은 기업들은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결국 포인트 뭐냐? 너무 이제 여기서 보면 오일 쇼크와 같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전략 경영이 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전략 경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과 내부 조건을 검토. 이게 스왑 분석이고요. 이 스왑 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소리냐? 여러분 이제 테일러 시대에는 1911년 안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조직 하나를 잘 설계하면 원베스트 웨이인 조직을 설계하면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당연히 뭐 전략 이런 거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이거 테일러가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왜 전략이 중요하냐? 환경이 변화해서 그래요.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추어서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전략을 잘 설정해야 돼요. 원베스트 웨이인 수험 전략이 있으면 뭐하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수험 전략을 찾아보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수험 전략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 경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환경이 불확실하다. 요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략 경영까지 우리가 봤고요. 경영은 아까 말했죠. 효과성과 효율성 동시에 추구한다고.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페이지 같이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결국 이제 인사 노무 관리를 저희가 배우게 되겠죠.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인사 노무 관리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는 눈치채시겠죠.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는 일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일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학문인데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건비가 아니에요. 아깝다. 이게 아니라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자원을
전략적 가치는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전략적 가치를 가진 인적 자원을 기업과 근로자의 욕구, 기업이 돈 버는 거, 근로자의 만족, 이거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도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성을 추구하고 또 효율성도 같이 추구하는 그 과정을 위한 하나의 기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리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에서 제가 직무중심 인사관리,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연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이해해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기준으로 1911년에부터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후발 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 분석을 할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일러의 이제 미국식 서구식 인사관리는 조직을 이렇게 한번 그리면 부서가 나뉘고 위계계층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사팀 과장 직무가 TO가 났다라고 하면 미국식 인사관리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TDR이라든지 KSA가 정해져 있습니다. TDR과 KSA는 5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에 보시면 직무 내용에 대한 과업, 임무, 책임, 사람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 요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제 TDR과 KSA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춘 적격자를 채용한다라는 거죠. 적격자를 채용해서 이 직무에 맞는 급여가 있고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무중심이라는 거죠. 직무중심. 포인트는 직무를 기준으로 인사 기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인사관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관리 학문이 서구식 학문이지 우리나라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구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후발 산업주의 국가라고 196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 이제 대학을 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와라, 우리게 와라 해가지고 대규모로 뽑는다는 거죠. 대규모 정기공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제 임원급 분들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줄 몰랐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나도 이 일을 할 줄 몰랐다. 어쩌다 보니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날 데려갔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갔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에 맞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일단 뽑아요. 일단 뽑고 나서 여기저기 채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학과인데요. 사회학과 선배 중에 이제 선배 사례예요. 선배 사례 중에 이제 CJ를 갔대요. CJ를 갔는데 회계팀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에 상관없이 회계를 전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게 일단 뽑아놓고 배치한다. 일단 이제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 미국식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식으로 하면 뭐예요? 말이 안 돼요, 정말. 왜냐하면 어쨌든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뽑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조직의 사람으로 끝까지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 제가 경영학과 수업도 들었어요. 근데 경영학과 수업 중에 하신 말이 뭐냐? 둘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미국에서는 그 일이 얼마냐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업 얼마 주냐라고 하지 않냐. 여기서 끝난 거다. 그 차이다. 라고 말씀 주신 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고요. 서구식은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이거를 이해하고 인사 관리를 접근하셔야 되는 게 이 과목 자체가 서구식 학문이에요. 서구를 바탕으로 직무 중심으로 하는 인사 관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직무 중심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게, 그쵸? 여기 직무를 중심으로 확개평 보유방이라는 인사 기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설계라는 직무에 대한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인사 기능이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논리로 갈 거고, 박경규 교수님이든 어제 다른 여러 가지 경영 관련한 책은 다 직무부터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직무부터 편제된 이유가 직무 중심 인사 관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5페이지 갈게요. 인적 자원의 특징 볼게요. 인적 자원의 특징.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 기업의 자원에는 3M이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3M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라는 인적 자원. 또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회는 쉽게 말해서 2명 이상 모이면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2명 이상 모인 집단을 이제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 시스템 대표적으로 부서에서의 사회 시스템 뭐예요? 동아리, 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돈은 재무자원이죠. 재무자원이고 물자는 시설과 같은 물적 자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 중에 스문가치 여기 밑에 제 프리페이퍼는 여기 보시면 스문가치라고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조직에 대한 평가로 BSC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BSC가 왜 나타나게 된다면 보통 우리는 이제 재무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죠. 돈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재무적 자원인 거죠. 근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돈으로 비교하게 되면 측정이나 비교가 용이하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후행지표라는 거예요. 후행지표. 후행지표. 미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 80억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잘 될까요? 과거를 반영하는 거지 이게 미래를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잘 될까라는 지표는 인적 자원이라는 지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인적 자원은 미래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서 중요하다. 우리 BSC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후행 지표는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가치라고 했는데 가치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기업에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건데 그 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한 학자가 마이크 포터의 경쟁 전략입니다. 마이크 포터의 경쟁 전략에 따르면 거기 우리 책에 우리 이제 교재가 아니라 우리 프린트에는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윤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이 표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PPT로 띄운 표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가치, 이건 이윤, 돈이죠. 돈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뭐를 해야겠어요? 물류 투입, 원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 원자재 구매. 원자재를 구매를 하면 이거를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활동이 생산과 운영 활동이고요. 만들어야 되고 만든 물건이 이제 나오겠죠. 제품과 서비스로 나오는 거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이 마케팅과 판매 활동이고요. AS까지가 포터가 말하기를 본원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본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이윤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고요. 이 본원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인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회계라든지, 여러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전문 지식들은 제품을 만드는데 부가적인 서비스죠. 부가적인 기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 활동. 그래서 가치 창출에 얘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만, 본원적 활동은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만, 지원 활동은 어떻게 기여한다?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수행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본원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고요. 라인, 근로자라고 하고요. 라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 가시면 스텝이 돼요. 전문가, 인사팀이 여기에 속해요. 인적자원관리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인사팀에 있는 노무사는 스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활동을 이제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인사팀, 회계팀, 법무팀 이게 다 스텝 부서예요. 스텝 부서, 전문가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원 기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에요. 여기 나오고 있죠. 전략적 접근.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바로 자원 기반 이론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제가 뭐와 반대라고 했죠? 인적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테일러와 반대되는 거다. 왜요? 테일러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즉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봤지만 1980년대부터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보는 시각은 단위의 자원 기반 이론이다. 그래서 세 번째의 가치의 동그라미, 결국은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인건비에 세모할게요. 그래서 인건비라는 비용, 아까운 대상이 아니다. 아까운 대상이 아니라 돈 써야 돼. 직원한테 돈 써야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업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쟁력의 원천,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쟁력의 원천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업계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적 자원이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까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비용으로 보지 말고 돈 써라는 거죠. 투자할 자본으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무지표의 계정으로 표시될 수 없다. 히든 밸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히든 밸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반이가 말한 거는 자원의 특성이 결국은 밑에 있는 가치,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 브리오라고 하거든요. 이 브리오라는 특성을 가져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경쟁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이 브리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보세요. 같이 볼게요. 평균 이상의 수익을 창출이라고 되었는데 돈을 벌어다 줘요. 일단은 이제 돈을 벌어다 줘야죠. 여러분들이 300만 원 쓰는데 100만 원 가져다 주면 200 손해잖아요. 일단 돈을 벌어다 줘야 돼요. 희소성은 렌트가 포인트예요. 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의 가치인데 경제학에서 차용된 거예요. 리카르도의 차익지의 대론이라는 이제 경제학에서 유래가 된 건데, 포인트는 돈이에요. 돈.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희소성이고요. 모방 불가능성은 따라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대체 불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경쟁자가 예를 들어 대체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강조드린 주제가 국제화랑 주재원이거든요. 2년 동안 미뤘어요, 정확히는. 2년 동안 이걸 미룬 이유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가 막 신뢰를 받아가지고 무당 차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막 갑자기 권석근 교수님 책에서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냈겠어요? 아니에요. 저 진짜 열심히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책 이렇게 쌓아놓고 연구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업한다고 강의에 소홀한다라는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소 10시간은 강의에 연구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이제 저만의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래서 국제화랑 이
주재원도 제가 이 출제했던 이유가 당시에 이제 근로시간 개편하면서 이제 자료 중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썼냐?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게 각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내시는 교재, 이런 것도 유심히 봐요.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실 결국 교수님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이 심심해서 책 쓰겠어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책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눈여겨봐서 밀었는데 이제 나름 적중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서 제가 당시에 조금 많이 좀 현타도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열심히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조직적 자원이에요. 쉽게 말해 학원발. 이러한 조직, 저는 똑같죠. 저라는 인적 자원은 똑같은데 어디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적 자원이 가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직적 자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니까 너무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 보고 좀 쉴게요. 페율의 관리론, 관리에 대한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페율의 이제 관리로, 이제 페율 같은 경우에는 기술활동, 상업활동, 재무활동, 보전활동, 회계활동, 관리활동, 이 6가지 활동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6가지 중 관리활동을 강조했으니까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리를 강조를 해서 했다라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 5가지 과정으로 나눕니다. 관리를 5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페율은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일을 언제 하냐 하는데, 일을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요. 그 이후에는 다 강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한 3년 전? 3년 전에는 법인을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잖아요. 이제 대표니까 나름의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한데, 그때는 9시에 출근하려면 7, 6시에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잠을 2시까지 자니까 거의 3시간, 4시간 자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되고 나서는 6시간 잠은 자니까 뭐 많이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페율 볼게요. 페율은 POLCC. 그쵸? 이거를 보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이제 페율은 관리 활동에 대해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해서 이 앞글자를 따서 보통 POLCC라고 해요. POLCC. 그래서 페율 같은 경우에는 관리 과정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제 계획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설정하는 전략 경영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조직은 뭐예요?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그 분업을 시켜야겠죠. 배치를 해야겠죠. 배치를.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써볼게요.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얘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원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인사관리 기능 중에서 사람을 뽑는 거겠죠. 채용을 하고, 배치는 뭐예요? 보통은 이제 기능식 부서화입니다. 뭐 인사팀, 뭐 법무팀, 회계팀 이런 식으로 부서화하는 과정을 배치라고 해요. 이러한 이제 자원의 배치, 자원의 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고요. 지휘는 말 그대로 업무를 시켜야죠. 뽑았으면 일을 시키는 게 지휘고요. 조정은 분화된 과업을 조직 목표에 맞게끔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정은 이런 거고, 통제는 마지막으로 업무를 수행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2가 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as is와 수행한 업무, 이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 이상인 to be 간의 갭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갭을 파악해서 부족한 점을
파악하는 그 과정이 통제에 해당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거를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플랜 C. 플랜 C로 이제 변형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결국 두 개만 보면 돼요. 제가 중간에 뭐 윌리엄 데밍이라고 해가지고 뭐 품질 관리의 절차,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을 넣긴 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중요한 거는 fail의 POLCC 이 과정과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플랜 C. 제가 임프루먼트는 이제 가로로 친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끝낼 거예요. 아니죠. 다음번에 개선점으로 써야겠죠. 다음번에 변화된 환경과 부족한 점을 반영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로치고 임프루먼트라고 쓰긴 했는데 같은 과정입니다. 플랜 C, C에 속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뭐 관리적으로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냥 플랜 C로 쓰라는 거예요. 관리는 플랜 C, 관리는 플랜 C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적으로 뭔가 서술하시고 관리적이다. 뭐 이거는 다 플랜 C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뒤에서도 제가 플랜 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10분 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